밥이나 축내는 거지 같은 년이 감히 내 팔순잔치에 숟가락을 들어? 시어머니가 50명이 모인 잔치상 한가운데서 제 얼굴을 향해 숟가락을 내던졌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삶고 볶고 끓이고 무치고 두 손이 갈라지도록 차린 상이었습니다. 잡채 하나, 전 하나까지 전부 제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상다리를 걷어찼습니다. 나물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깨졌습니다. 50명의 눈이 전부 저를 향했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요. 남편도 시누이도 아무도.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듯 주저앉았습니다. 이 집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15년 동안 한 번도 명절을 빠진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온 건 거지 같은 년이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앞치마에 묻은 음식 자국을 내려다보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선 그 사람을 본 순간 잔치상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오늘은 62살 며느리가 시어머니 팔순잔치에 50명 상을 혼자 차렸다가 돌아온 건 밥이나 축내는 거지 같은 년이라는 한마디. 그런데 10분 뒤 초인종이 울리면서 그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린 이야기입니다. 평생 부엌만 지키던 사람이 어느 날 깨진 접시 대신 자기 이름이 적힌 간판을 올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입니다. 올해로 62이 됐어요. 평생을 부엌에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수발, 남편 뒷바라지, 명절 음식, 제사 음식, 손님 접대까지 15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왔어요. 그런데 팔순잔치날 50명 앞에서 거지 같은 년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족한테 이런 말을 듣는 게 어떤 건지 제 기막힌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 여사의 팔순잔치가 바로 오늘이었어요. 저는 이불을 걷어차듯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50명분의 음식을 혼자 준비해야 했거든요. 잡채, 모듬전, 갈비찜, 잔치국수, 나물 5가지, 김치 3종류, 약식, 수정과까지 20가지가 넘는 반찬을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밤늦게까지 손질해둔 재료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어요. 저는 앞치마를 묶고 도마 위에 칼을 올렸습니다. 파를 썰고 당근을 채치고 소고기를 양념에 재우고 기름을 두른 팬 위에 전을 올렸습니다. 부엌에는 기름 튀는 소리와 칼질 소리만 가득했어요. 15년째 이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명절이든 제사든 잔칫날이든 부엌을 지킨 건 언제나 저 혼자였습니다. 아침 9시가 넘어서야 남편 이정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품을 하며 소파에 털썩 앉더니 텔레비전 리모컨부터 집어들었어요. 저는 땀이 줄줄 흐르는 얼굴로 거실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접시 좀 꺼내줘. 상에 올릴 그릇이 부족해. 이정호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잘하잖아. 어디 있는지 나보다 네가 더 잘 알면서. 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다는 걸 15년 동안 배웠으니까요. 부엌으로 돌아와 높은 찬장에 올라가 그릇을 혼자 내렸습니다. 무거운 접시 더미를 안고 내려오다가 발이 미끄러져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깨진 그릇은 없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가스불 앞에 섰습니다. 그때 시어머니 박말순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부엌 앞에 서더니 상차림을 훑어보았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거의 다 준비됐어요. 박말수는 상위에 놓인 반찬 접시들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야? 반찬이 고작 이것밖에 안 돼? 오늘 손님이 50명이야. 내 팔순인데 상이 이게 뭐냐? 어머니, 아직 갈비찜하고 잔치국수가 남았어요. 11시 전에 다 올릴게요. 박말수는 코방귀를 뀌며 돌아섰습니다. 즉, 15년을 살았으면 말 안 해도 알아서 해야지. 맨날 시키는 것만 겨우 해. 저는 대답하지 않고 갈비찜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전 11시 현관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과 시어머니 지인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큰아버지 내외, 작은아버지 내외, 고모 둘, 시어머니 친구분 6, 동네 어르신 4분까지 거실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인사를 드리며 음식을 날랐습니다. 부엌과 거실을 쉰 번은 왕복했을 거예요. 시누이 이미경이 도착한 건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인 뒤였습니다. 미경은 비싼 옷을 차려입고 한 손에 명품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박말순이 환하게 웃으며 미경을 맞았습니다. 우리 딸 왔구나.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고 왔어. 미경은 어머니를 안으며 응, 엄마 생신 축하해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부엌으로 오더니 상차림을 둘러보며 눈살을 찌푸렸어요. 옳게 잡채가 왜 이렇게 기름져? 그리고 전 색깔 좀 봐. 너무 까맣잖아. 손님들 보시기 안 좋겠다.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7시간째 서 있는 다리를 꾹 누르며 대답했습니다. 미경아, 저는 지금 새로 붙이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미경은 팔짱을 끼며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기다리긴. 손님들 오셨는데 빨리빨리 해야지. 그 말을 남기고 미경은 거실로 나가 손님들 사이에 앉았습니다. 앞치마 한 번 두르지 않았어요. 잔치상이 차려지고 박말순이 상석에 앉았습니다. 친척들이 인사를 올리고 축하 덕담을 건넸어요. 박말순은 기분이 좋은 얼굴로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음식 우리 미경이가 미리 주문해서 시킨 거야. 역시 딸이 있으니까 든든해. 저는 국수 냄비를 들고 오다가 그 말을 듣고 발이 멈췄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손이 갈라지도록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국수 그릇을 상에 내려놓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모든 음식을 상에 올린 뒤 저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으려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 엉덩이가 방석에 닿기도 전에 박말순의 목소리가 잔치상 위를 갈랐습니다. 밥이나 축내는 거지 같은 년이 감히 손님 자리에 앉아? 50명의 고개가 일제히 저를 향해 돌아왔습니다. 숨이 턱 막혔어요. 박말순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상위에 있던 나물 접시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어요.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만들어. 나물이 왜 이렇게 질겨? 손님들 입에 이런 걸 넣으라고? 박말순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보는 앞에서 제 친정 이야기를 꺼냈어요. 2년 친정이 원래 가진 것도 없고 변변한 것도 없는 집이야. 내가 그때 반대했는데 우리 정우가 데려온다고 우겨서 들인 년이야. 집안 망신을 시키려고 들인 년이지. 저는 서 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50명의 눈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남편 이정우를 봤습니다. 이정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시누이 미경은 팔짱을 낀 채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50명의 손님 중 단 한 사람도.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깨진 접시 조각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조각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날카로운 파편이 손바닥을 긁었고 빨간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피가 나는 손을 앞치마에 꾹 감싸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싱크대 앞에 서서 수돗물을 틀었어요. 찬물이 상처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된다고 이를 악물었지만 눈물이 제멋대로 쏟아졌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부엌에서 나가 현관문을 열었어요.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로 문을 연 제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최영숙이었어요. 영숙은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을 본 순간 안쪽에서 박말순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보았어요. 박말순이 영숙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잔치상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20년 전 박말순이 운영하던 분식집에서 주방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 금고에서 돈이 없어졌고 박말순은 영숙을 도둑년이라 몰아세우며 쫓아냈어요. 영숙은 억울하다고 호소했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동네에 소문이 퍼져 한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 영숙이 20년 만에 박말순 앞에 다시 나타난 겁니다. 박말순이 의자를 짚고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인연이 감히 내 팔순잔치에 왜 와? 도둑년이 여기서 뭘 하려는 거야? 영숙은 박말순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저만 바라보며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순자야, 계약서에 도장 찍었어. 이제 결정할 때가 됐어. 박말순이 지팡이를 쿵쿵 찍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전현 당장 내쫓아. 정호야, 뭘 하는 거야? 저 도둑년을 왜 집안에 들여? 이정우가 허둥지둥 일어났지만 영숙은 이미 돌아서며 현관을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숙이 건넨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부엌으로 돌아와 장롱 대신 앞치마 주머니 깊숙이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수돗물에 피를 씻으며 머릿속에 떠오른 건 안방 장롱 속에 숨겨둔 통장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장을 볼 때마다 1,000원, 2,000원씩 아껴서 모은 돈. 그 통장 하나가 지금 이 순간 제 인생의 전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건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고 거실에는 먹다 남은 음식과 어질러진 그릇들만 가득했어요. 이정호는 손님들 배웅한다며 밖으로 나갔고 시누이 미경은 가방을 챙기며 옳게 뒷정리 부탁해 한마디를 던지고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은 방으로 들어가며 설거지 끝나면 내 방에 약 갖다 놔라 하고 문을 닫았어요. 50명이 먹고 간 잔치상 앞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아까 영숙이 건네준 봉투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장갑을 벗고 봉투를 꺼내 부엌 불빛 아래서 펼쳤어요. 식당 임대 계약서였습니다. 시장 골목 12평짜리 가게,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 6개월 단기 계약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종이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영숙을 처음 만난 건 1년 전이었어요. 동네 문화센터 요리 수업에서였습니다. 시어머니 몰래 일주일에 한 번, 수요일 오후에만 짬을 내서 다녔어요. 영숙은 수업에서 저와 자리가 나란히였는데 제가 만든 된장찌개를 한 숟갈 먹어보더니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순자 씨, 이 된장찌개 진짜 끝내준다. 식당 해도 되겠어. 저는 손을 내저으며 웃었어요. 그냥 집에서 해먹는 거라고
별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숙은 진심이었어요. 영숙은 20년 전 박말순의 분식집에서 쫓겨난 뒤 혼자 힘으로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일궈낸 사람이었습니다. 도둑년이라는 누명을 쓰고 동네에서 소문이 퍼져 한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고 했어요. 그런 영숙이 저에게 같이 식당을 열자고 했습니다. 영숙이 보증금 1천만 원을 대고 저는 15년간 모은 돈으로 나머지를 채우자고요. 저는 석 달을 고민했습니다. 영숙은 재촉하지 않았어요. 대신 시장 골목을 함께 돌아다니며 빈 가게를 알아봐줬고 장사가 잘 되는 식당들의 메뉴와 가격을 조사해서 공책에 적어왔습니다. 저도 밤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이 잠든 뒤 몰래 노트를 펼치고 메뉴 구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영숙이 시장 한쪽 골목에 적당한 자리를 찾아냈고 6개월 단기 임대 계약 준비까지 마쳤습니다. 그 계약서를 오늘 팔순잔치날 가져온 거였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부엌 바닥을 닦고 나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이정우가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어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다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갖다 주며 말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나한테 한 말 들었지? 이정우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컵을 탁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또 그 이야기야? 엄마가 좀 심하긴 했는데 어른이 하는 말인데 좀 참아. 네가 좀 잘하면 안 되겠냐? 잘하면? 내가 뭘 더 잘해야 하는데?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50명분 상을 혼자 차렸는데 그게 잘한 게 아니야? 이정우는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됐어. 나 피곤해. 잘래. 이정우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서서 닫힌 문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편을 든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정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아침밥을 기다렸습니다. 밤새 설거지를 하느라 2시간밖에 못 잔 제 얼굴을 보고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밥을 퍼서 상에 올리고 된장국을 떠서 놓았습니다. 이정우는 신문을 펼치며 국부터 한 숟갈 떴어요. 국이 좀 짜네. 그 한마디가 오늘의 첫 대화였습니다. 오후에 시누이 미경이 예고 없이 집에 나타났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로 들어서며 입을 열었습니다. 옳게 어머니 팔순 선물비 아직 안 냈지? 50만 원이야. 이번 달 안에 보내줘.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물비? 어제 잔치 음식 재료비만 80만 원 넘게 들었는데 그건 다 내 돈으로 냈어. 미경은 눈을 치켜뜨며 대꾸했습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형제들이 다 내는 건데 옳게만 안 내면 어떡해? 그리고 어제 잔치 음식도 솔직히 맛이 좀 그랬어. 손님들이 남기는 거 봤잖아. 저는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7시간을 서서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꾹 다물었어요. 미경은 이번 주까지 보내줘 하고 돌아갔습니다. 미경이 나가고 나서 저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서랍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 통장을 꺼냈어요.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2,007만 원. 15년 동안 장을 볼 때마다 1,000원, 2,000원씩 아꼈습니다. 시어머니가 10,000원을 주면 8,000원어치만 사고 2,000원을 남겼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주면 식비를 최대한 아껴서 남은 돈을 이 통장에 넣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이 통장이 제가 이 집에서 가진 유일한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가슴에 품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저녁 때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가게 주인이 이번 주 안에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기겠대.
어떡할 거야? 영수가 나 좀 더 생각해 볼게. 그래, 근데 이번이 아니면 이런 자리 또 못 구해. 네가 결정해. 전화를 끊고 부엌에 섰습니다. 이 부엌에서 15년을 보냈어요.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명절이면 사흘 전부터 준비하고 제사 때면 밤을 새웠어요. 그 모든 날들이 이 싱크대 앞에 서서 흘린 땀과 눈물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이정호가 친구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며 저를 불렀어요. 야, 순자야. 아까 엄마한테 들었는데 어제 영숙이가 왜 온 거야? 그 도둑년이랑 무슨 사이야? 저는 이정호 앞에 물을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도둑년이 아니야. 그리고 내 친구야. 친구? 엄마 가게에서 돈 훔쳐간 년이 친구야? 어머니한테 그년 다시 집에 들이면 가만 안 둔다고 하셨어. 당신은 왜 자꾸 엄마 화나게 만들어? 저는 이정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든 적이 있어? 단 한 번이라도? 이정호는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시작이네. 나 진짜 피곤하다. 자,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아 텅 빈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불을 켜고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메뉴 구상 노트였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제육볶음. 이 3가지 메뉴로 시작하기로 영숙과 약속했었어요. 저는 된장찌개 레시피를 다시 한번 적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담가주신 된장으로 끓이면 어떤 식당에서도 못 내는 맛이 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영숙과 나눈 가게 운영 계획을 꼼꼼히 정리하며 숫자를 맞춰보았습니다. 2천만 원에 영숙의 1천만 원을 합치면 3천만 원. 보증금 내고 중고 집기 사고 첫 달 재료비까지 빠듯하지만 불가능한 금액은 아니었어요. 노트를 덮으며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매일 이 시간에 시어머니 밥을 차리려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4시에 깨어 있었지만 오늘은 시어머니 밥상이 아니라 제 인생을 위해 깨어 있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계약서에 도장 찍을게. 영숙은 전화기 너머로 한참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일 시장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안방 장롱에서 통장과 옷까지 몇 벌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대문을 열었어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영숙의 집은 시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낡은 빌라 3층이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는데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빈 방문을 열어주었어요. 여기 있어. 이불은 장롱에 있어.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시장 골목이 내려다 보였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어요. 서러워서가 아니라 이 조그만 방이 너무 고마워서 그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와 영숙은 시장 골목 가게로 갔습니다. 12평짜리 가게는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벽에 기름때가 까맣게 눌어붙어 있었어요. 바닥 타일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천장 형광등은 하나가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벽부터 닦기 시작했어요. 영숙은 깨진 타일을 떼어내고 새 타일을 붙였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고 둘이서 직접 하기로 했거든요. 한참 벽을 닦고 있는데 옆 가게에서 누군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는 정말자 아주머니였어요.
나이는 68, 시장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정말자는 저희 가게 안을 들여다보며 입맛을 다셨어요. 여기 전에도 식당이 있었는데 6개월 못 버티고 문 닫았어. 이 골목이 좀 안쪽이라 사람들이 잘 안 들어오거든. 영숙이 걸레를 짜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말자 언니. 우리 순자 솜씨 한번 드셔보면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정말자는 고개를 갸웃하며 돌아갔습니다. 가게를 나온 건 저녁 7시였어요. 영숙의 집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으며 공사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페인트는 이틀이면 되고 중고 식탁과 의자는 영숙이 아는 곳에서 싸게 구하기로 했어요. 간판은 돈이 없어서 일단 종이에 써서 붙이기로 했습니다. 3천만 원이 빠듯했지만 될 수 있는 데까지 아끼기로 했어요. 한편 그 시각 신우이 미경이 이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사실은 나중에 이정호가 직접 말해줘서 알게 됐어요. 미경은 전화기에 대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빠, 형수가 며칠째 집에 안 들어온다며? 이상하지 않아? 그 나이에 갑자기 집을 나가? 다른 남자 생긴 거 아니야? 이정호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날 이후 이정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집을 나온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가게에서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데 현관 쪽에서 쾅 하고 문이 열렸어요. 이정호가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맛살을 찌푸렸어요. 여기서 이러고 있었어? 집에서 사라져 놓고 전화도 안 받고? 대체 뭐 하는 거야? 저는 페인트 붓을 내려놓고 이정호를 마주 보았습니다. 식당 열 거야. 여기서. 이정호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가 여기서? 이런 구멍가게에서 무슨 장사를 하겠다고? 집안 망신이다. 당장 계약 취소하고 집에 가자. 안 가. 이정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15년을 같이 살면서 제 입에서 안 가라는 말이 나온 건 처음이었을 거예요. 이정호는 한 발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엄마가 이거 알면 가만 안 둔다. 알면 어쩔 건데? 나한테 또 거지 같은 년이라고 할 거야? 더 할 말이 남았어? 이정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날 밤 이 소식이 시어머니 박말순 귀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호가 가게로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시어머니 박말순과 시누이 미경이 서 있었어요. 박말순은 지팡이를 짚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며 사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 마르지 않은 페인트, 바닥에 놓인 중고 식탁 2개, 구석에 쌓인 공구 상자. 박말순의 입이 열렸어요. 거지 같은 년이 무슨 돈으로 가게를 열어? 이 돈 다 어디서 났어? 우리 집 살림에서 빼돌린 거지? 저는 박말순의 눈을 똑바로 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15년 동안 장볼 때마다 한 푼씩 아껴서 모은 제 돈이에요. 박말순은 지팡이로 바닥을 쾅쾅 내리쳤습니다. 이 집에서 먹고 살면서 모은 돈이 내 돈이야? 분수를 알아야지, 분수를. 네가 이 집에서 뭔데? 당장 통장 내놔. 미경이 옆에서 거들었어요. 옳게, 엄마 말이 맞아. 시댁 살림하면서 빼돌린 건 엄연히 시댁 돈이야. 순순히 내놓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이 돈은 어머니가 10,000원 주시면 8,000원어치만 사고 2,000원을 남겨서 모은 거예요. 생활비에서 식비를 아끼고 또 아껴서 모은 거예요. 이건 제 돈이에요. 박말순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2년이 말대꾸를. 시어머니한테 간이 배 밖으로 나왔냐? 당장 통장 안 내놔?
박말순이 고함을 지르다가 갑자기 왼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고 박말순의 몸이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정우가 달려가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엄마 괜찮아? 미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빠, 빨리 119 불러. 저도 달려갔습니다. 아무리 저를 괴롭힌 사람이라 해도 눈앞에서 쓰러지는 걸 그냥 볼 수는 없었어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박말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박말순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와 가족을 불렀어요. 다행히 목숨이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심장이 약해져 있으니 당분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정우는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궜어요. 엄마 병원비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다. 통장에 얼마 없는데. 이정우는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집으로 먼저 갔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보험 서류를 찾아야 했거든요. 저와 미경은 병원에 남았어요. 미경은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전화만 하고 있었고 저는 응급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이정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순자야, 집에 와봐. 아니, 안 와도 되는데. 엄마 서랍에서 이상한 서류가 나왔어. 이상한 서류? 무슨 서류? 부동산 등기 서류인데 엄마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하고 상가가 전부 미경이 앞으로 넘어가 있어. 사전 증여야. 저는 복도 끝에 앉아있는 미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경은 전화를 하며 웃고 있었어요. 이정우가 병원에 도착한 건 밤 9시였습니다.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이정우는 미경 앞에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경아, 이게 뭐야? 엄마 아파트하고 2층 상가가 왜 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 미경은 서류를 힐끗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엄마가 원래 그렇게 하기로 한 거야. 오빠한테 말 안 했어? 그건 내가 알 바 아닌데. 이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 바가 아니라고? 나는 15년 동안 엄마 모시고 살았어. 한 푼도 안 남기고 전부 내한테 넘긴 거야?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이정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엄마 모신 건 형수가 한 거지 오빠가 한 게 뭐가 있어? 오빠는 며느리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뭘 바라는 건데? 이정우가 소리를 질렀어요. 뭐? 관리? 네가 지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미경도 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잖아. 형수가 집 나간 것도 오빠가 못나서 그런 거잖아. 병원 복도에서 형제가 고함을 주고받았습니다. 오가는 환자들이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어요. 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5년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명절마다 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재산을 정리할 때 저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어요. 아들에게도 한마디 없었습니다. 전부 딸에게 넘겼어요. 저는 이 집에서 무엇이었을까요? 밥 짓는 기계, 빨래하는 기계, 시어머니 약 챙기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걸 서류 몇 장이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정우가 다가왔어요. 형제 싸움에 지쳐서인지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순자야, 이혼하자는 거야? 저는 이정우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돌아서서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뒤에서 이정우가 불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병원 정문을 나와 찬바람을 맞으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숙아, 가게 공사 일정 앞당기자. 빨리 시작하자. 병원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저는
가게 공사에 매달렸습니다. 영숙과 둘이서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쉬지 않고 일했어요. 벽에 흰 페인트를 2번 칠하고 바닥을 깨끗이 닦고 영숙이 아는 중고 가구점에서 식탁 4개와 의자 16개를 실어왔습니다. 가스레인지 2대와 커다란 냄비 3개는 영숙이 반찬 가게를 할 때 쓰던 것을 가져왔어요. 쓸 수 있는 건 전부 끌어모았습니다. 간판을 만들 돈은 없어서 영숙이 하얀 종이에 매직으로 순잔의 밥상이라고 써서 가게 앞에 붙였어요. 공사 나흘째 오후였습니다. 가게 앞에서 빗자루로 먼지를 쓸고 있는데 골목 입구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장 바닥 사람들 잘 들어. 이 가게는 시댁돈으로 차린 거야. 이 여자가 시어머니 생활비를 빼돌려서 장사하는 거라고.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이 골목 입구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시장 상인 몇 명이 발길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 생선 가게 아주머니, 떡집 사장님까지 고개를 돌려 쳐다보았어요. 영숙이 가게 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미경 앞에 딱 서서 말했어요. 사실이 아닌 말로 남의 장사를 방해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지금 하시는 말 녹음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라도 더 하시려면 각오하세요. 영숙이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경은 전화기를 보더니 눈을 부라렸어요. 뭐, 감히 날 협박해? 두고 봐. 이게 끝이 아니야. 미경은 돌아서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미경이 뿌리고 간 말은 시장 골목에 그대로 남았어요. 정말자가 반찬 가게에서 나오더니 저를 슬쩍 쳐다보았습니다. 아까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눈빛이 아니었어요. 과일 가게 아저씨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게도 열기 전에 소문이 먼저 퍼진 겁니다. 저는 빗자루를 쥔 손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영숙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순자야, 말로 하면 안 믿어. 음식으로 보여줘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된장찌개와 나물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도시락 10개에 나눠 담았어요. 영숙과 함께 시장 상인들을 한 사람씩 찾아다니며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인사드려요. 옆 골목에서 곧 식당 여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맛 한번 봐주세요. 과일 가게 아저씨는 어색한 표정으로 받았고 생선 가게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다가 결국 받았어요. 정말자는 도시락 뚜껑을 열어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고 씹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어머, 이 된장 맛 좀 봐. 이거 직접 담근 된장이야? 친정어머니가 담가주신 된장이에요. 정말자는 나물까지 하나하나 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맛이면 손님이 안 올 수가 없겠다. 아까 그 소문, 나는 신경 안 쓸게. 이 맛을 내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가 없어.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정말자는 그날부터 시장 상인들에게 옆 골목새 식당 된장찌개 끝내줘라고 입소문을 내주기 시작했어요. 한편 이정호는 제가 집을 나간 뒤 혼자 살림을 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나중에 이정호가 직접 말해줘서 알게 된 건데 처음에는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물량을 몰라 라면이 퍼져버렸고 다음 날은 불 조절을 못해서 냄비 바닥을 태웠다고 해요. 빨래는 세탁기에 넣고 돌리는 것까지는 했는데 널지를 않아서 쉰내가 났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3일치가 쌓였다고 합니다. 15년 동안 제가 매일 해왔던 일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이정호는 닷새 만에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시어머니 박말수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집에서 요양하고 있었어요.
이정호에게 매일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정호야, 며느리 당장 데려와. 내가 약도 못 챙겨 먹겠다. 밥은 누가 해? 밥 차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지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은 아니었어요. 개업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와 영숙은 가게에 남아 밤새 준비를 했어요. 영숙이 메뉴판을 나무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하얀 페인트로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된장찌개 7,000원, 김치찌개 7,000원, 제육볶음 8,000원. 3가지 메뉴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저는 친정 어머니가 담가주신 된장 항아리에서 된장을 퍼담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 된장으로 팔순잔치에서 깨진 접시 대신 제 이름이 적힌 그릇에 찌개를 담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숙이 메뉴판을 벽에 걸고 한 발짝 물러나 바라보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진짜 하는 거다. 응, 진짜 하는 거야. 둘이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종이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앞치마를 묶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된장찌개 냄비에 육수를 올리고 김치찌개용 김치를 썰고 제육볶음 양념을 만들었어요. 가게 문 앞에 서서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10시, 11시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영숙이 홀에 서서 문 밖을 내다보고 저는 주방에서 불을 줄였다 키웠다 했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미경이 퍼뜨린 소문 때문인가 싶어 목구멍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정오가 넘었을 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정말자가 시장 상인 서너 명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순자씨, 우리가 첫 손님이야. 된장찌개 넷. 저는 주방에서 후다닥 된장찌개를 끓여냈습니다. 상인들이 한 숟갈 뜨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야, 시장에서 이런 맛은 처음이다. 집에서 끓여 먹는 맛이야, 이게. 오후부터 하나둘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자가 데려온 상인들이 다른 상인들에게 말을 하고 그 상인들이 또 단골 손님들에게 말을 했어요. 저녁 때는 식탁 4개가 전부 찼습니다. 주방에서 정신없이 찌개를 끓이고 밥을 퍼담고 그릇을 날랐어요. 영숙이 홀에서 주문을 받고 물을 따르고 계산을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밤 9시였어요. 영업이 끝나고 저와 영숙이 의자에 앉아 하루 매출을 정리했습니다. 첫날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요. 영숙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자야, 이러면 돼. 이러면 우리 되는 거야. 저는 웃으려고 했는데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울렸어요. 이정호였습니다.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어요. 집에 안 들어올 거면 이혼 서류 준비하겠다. 저는 전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영숙이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하지 않고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전화기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게 벽에 걸린 종이 메뉴판이 보였어요. 된장찌개 7,000원, 김치찌개 7,000원, 제육볶음 8,000원. 제 손으로 쓴 글씨, 제 이름이 붙은 가게. 오늘 처음으로 제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말해준 사람들. 저는 전화기를 뒤집어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개업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잔의 밥상은 점심시간마다 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이 단골이 되었고 상인들이 데려온 손님이 또 다른 손님을 불러왔습니다. 식탁 4개가 점심때면 2바퀴씩 돌았어요. 어르신 손님 한 분이 된장찌개를 드시고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보다 낫다. 이만 내려면 손맛이 있어야 하는데 사장님은 타고난 거야. 그 말에 저는 주방에서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사장님이라는 호칭이 아직 어색했지만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어요. 어느 날 정말자가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순자 씨, 나 동네 방송에 전화했어. 60대에 새로 식당 연 사연이 있다고 했더니 관심 보이더라. 기자가 내일 올 수도 있대. 기자요? 저 같은 사람한테요? 이 맛을 기자가 안 알면 그게 기자야? 내가 알아서 했으니까 내일 가게 좀 깨끗이 해놔. 다음 날 오후 진짜로 지역 소식지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기자였어요. 카메라를 들고 가게 안을 찍고 주방에서 제가 된장찌개를 끓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사장님, 60대에 식당을 시작하신 이유가 뭔가요? 저는 국자를 잡은 손을 멈추고 잠깐 생각했습니다. 평생 부엌에서 살았는데 한 번도 제 이름으로 음식을 내본 적이 없었어요. 이 나이에 처음으로 제 밥상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기자는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에 적었어요. 기사 제목은 60대에 새 인생을 시작한 여성, 시장 골목의 된장찌개 명인이었습니다. 며칠 뒤 소식지가 나왔을 때 영숙이 10불을 사다가 가게 벽에 한 장을 붙였어요. 저는 제 이름이 인쇄된 종이를 한참 만졌습니다. 활자로 찍힌 김순자라는 세 글자가 낯설고도 벅찼어요. 기사가 나간 뒤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식탁을 2개 더 들여 6개가 됐어요. 영숙이 홀을 맡고 저는 주방만 집중하는 역할 분담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올랐어요. 처음으로 월세와 재료비를 내고도 남는 돈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종이 간판을 떼고 진짜 간판을 만들어 달았어요.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로 순잔의 밥상이라고 적힌 간판이 가게 위에 걸렸습니다. 영숙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야, 이제 진짜 식당 같다. 저도 고개를 들어 간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간판. 세상에서 이렇게 예쁜 글씨는 처음 보았어요. 한편 이정호는 이혼 서류를 알아보러 법률 상담소에 갔었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이정호가 직접 말해준 이야기예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한마디 했답니다. 15년간 아내분이 가사노동을 전담하셨으면 재산 분할에서 분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정호는 서류를 내지 못하고 상담소를 나왔다고 해요. 집에 돌아와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데 문득 제가 만들던 된장찌개 맛이 떠올랐답니다. 숟가락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고 했어요. 그날이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개업 2달째 접어든 화요일 점심이었어요.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영숙이 주방 문을 살짝 열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저기 구석자리 한번 봐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가게 구석자리에 이정호가 앉아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국자를 쥔 손이 굳었어요. 영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내 할 일에. 손님이야, 손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담았어요. 다른 손님에게 하듯 영숙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정호는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고 씹는 모습을 주방 틈으로 지켜보았어요. 이정호가 숟가락을 멈추고 찌개를 내려다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밥 한 공기를 비우고 찌개 국물까지 싹 비웠습니다. 15년을 같이 살면서 제 음식을 이렇게 깨끗이 비우는 모습은 처음 보았어요. 이정호가 계산대에서 돈을 내고 나가며 저를 잠깐 보았습니다. 맛있더라. 그 한마디만 남기고 문을 나갔어요. 저는 주방에 서서 이정호가 나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복잡했어요.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그 한마디가 귓가에 남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 가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정호였어요. 받을까 말까 3번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가게 잘 되는 것 같더라.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이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이정호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 사람의 목소리에서 뭔가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지만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개업 2달이 넘어가면서 시장 밖에서도 찾아오는 손님이 생겼어요. 소식지 기사를 보고 왔다는 분, 지인한테 소개받았다는 분, 심지어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왔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시장에서 직접 재료를 골랐어요. 두부는 이 집, 고추는 저 집, 파는 또 다른 집. 시장 상인들이 저를 보면 순자 씨 왔어? 하고 반겨주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가게에서 내 손으로 번 돈.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제 등이 한 뼘씩 펴지는 기분이었어요. 영숙이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메뉴 좀 늘리자. 순두부찌개하고 비빔밥 어때? 벌써? 욕심부리다 힘들어지면 어떡해. 힘든 건 내가 더 뛰면 되지. 손님들이 자꾸 다른 메뉴 없냐고 묻잖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가게에 남아 순두부찌개 레시피를 연구했어요. 영숙이 옆에서 간을 보며 좀 더 짜게, 아니야, 다시 싱겁게 하고 참견했습니다. 둘이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텅 빈 시장 골목에 울렸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김순자라는 사람으로 서 있는 느낌. 내 손으로 돈을 벌고 내 이름이 적힌 간판 아래서 내 음식을 파는 이 일상이 이렇게 빛나는 것인 줄 미처 몰랐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이게 자부심이라는 거구나 하고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 일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개업 2달 반쯤 되던 목요일 점심이었어요. 가게에 손님이 12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는데 영숙이 주방 문을 벌컥 열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순자야, 밖에 나와봐. 빨리. 앞치마를 두른 채 홀로 나갔습니다. 가게 입구에 시어머니 박말순과 시누이 미경이 서 있었어요. 박말순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미경이 옆에서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박말순이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손님들을 향해 입을 열었어요. 여기 앉아서 밥 드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이 집 주인이 우리 집 돈을 훔쳐서 차린 가게예요. 시어머니 생활비를 빼돌려서 장사하는 도둑년이에요.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숟가락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어요. 한 할머니 손님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와 박말순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창가에 앉아있던 남자 손님 한 분이 찌개를 반도 못 드시고 10,000원짜리를 식탁에 놓고 일어나 나갔어요. 저는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다리가 풀려 카운터를 잡고 겨우 서 있었습니다. 영숙이 제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님, 손님들 식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박말순은 영숙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이 도둑년은 또 뭐냐? 20년 전에 우리 가게에서 돈 훔쳐간 년이 또 여기서 한몫 챙기려고 꼬리를 치고 있어. 도둑년 둘이서 어울리니까 딱 좋겠다. 영숙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어요. 저는 훔친 적 없습니다. 20년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어머님, 더 하시면 녹화하겠습니다. 정말자가 반찬 가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시장 상인 2명도 따라왔어요.
정말자가 박말순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여기 손님들 계시잖아요. 밖에서 이야기하시죠. 미경이 정말자의 손을 탁 쳤어요. 이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상관 마세요. 미경은 어머니를 부축하며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저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시작이야. 가게 문 닫을 때까지 매일 올 거야. 가게 안에 남은 손님 넷 중 둘이 더 자리를 떴습니다. 밥값을 놓고 가긴 했지만 찌개를 남기고 갔어요. 저는 빈 식탁을 치우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줄을 서던 가게에 빈 식탁이 2개씩 남았어요. 소문을 들은 손님이 시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은 집은 좀 그렇지 하며 발길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정말자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매출이 반토막이 났어요. 재료비는 그대로인데 수입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월세 낼 날이 다가올수록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재앙은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박말순의 소동이 있고 나흘째 되던 아침이었어요. 가게 문을 열려는데 영숙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순자야, 나 오늘 못 나갈 것 같아. 허리가 안 움직여. 허리? 어제까지 괜찮았잖아. 어젯밤에 갑자기 아파서 꼼짝을 못 하겠어. 미안해. 영숙은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 결과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당분간 일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가 최소 한 달은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숙이 전화로 울먹이며 말했어요. 순자야, 나 정말 미안해. 이런 때 빠지면 어떡해. 미안하긴. 몸이 먼저지. 걱정 말고 쉬어. 전화를 끊고 텅 빈 가게에 혼자 섰습니다. 주방도 나, 홀도 나, 계산도 나, 설거지도 나. 전부 혼자 해야 했어요. 그날부터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고 5시에 가게에 와서 밑준비를 하고 11시에 문을 열고 밤 9시에 문을 닫고 설거지를 마치면 밤 11시였습니다. 다음 날 또 4시에 일어났어요. 사흘째 되자 손목에 힘이 빠져 냄비를 놓칠 뻔했습니다. 닷새째 되자 무릎이 아파서 주방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점심시간에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찌개가 늦어졌습니다. 기다리다 못한 손님 한 분이 사장님, 이거 언제 나와요? 하며 나가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닥쳤습니다. 6개월 단기 임대 계약 만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어요. 건물주 아저씨가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더니 대뜸 말했어요. 김 사장님, 재계약은 못합니다. 이 자리에 큰 가게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보름 안에 비워주세요. 아저씨, 저 겨우 자리 잡았는데요.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건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음 세입자랑 계약금까지 받았어요. 미안합니다. 건물주가 나간 뒤 카운터에 앉아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란 간판, 나무 메뉴판, 소식지 기사 스크랩. 이것들을 전부 떼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새 가게 자리를 알아보았지만 시장 주변 임대료가 올라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보증금 돌려받아도 다른 곳을 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날 밤 불을 끄고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전화기가 울렸어요. 이정호였습니다. 순자야,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아. 가게 접고 집으로 돌아와. 엄마도 이제 예전 같지 않아.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이정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건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시켜서 전화한 건지 구분할 수가 없었어요. 나 생각 좀 해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게에 불을 끄고 시장 골목을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골목을 길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15년 시집살이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내 힘으로 일어섰는데 이대로 무너지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돌아가면 다시 새벽 4시에 시어머니 밥상을 차리는 기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 골목 위로 깜깜한 하늘이 보였어요. 별은 하나도 없었지만 저는 그 하늘을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 섰습니다. 셔터를 올리려고 손을 뻗었지만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이정호의 전화, 건물주의 통보, 텅 빈 가게, 머릿속이 엉킨 실타래 같았어요. 셔터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정말자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정말자 뒤로 시장 상인 5-6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 생선 가게 아주머니, 떡집 사장님, 철물점 아저씨, 두부 가게 할머니까지. 정말자가 제 앞에 서더니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뭉치를 내밀었어요. 순자씨, 이거 봐. 종이를 펼쳤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서명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30명이 넘는 이름이 적힌 탄원서였습니다. 순잔의 밥상은 이 시장에 꼭 필요한 식당입니다. 건물주님께서 재계약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자 언니, 이게 뭐예요? 우리가 건물주한테 가서 얘기해 볼게. 이 시장에서 순잔의 밥상이 없어지면 안 돼. 과일 가게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순자씨 가게 생기고 나서 이 골목에 사람이 다니기 시작했어. 없어지면 우리도 손해야. 저는 탄원서를 2손으로 잡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글씨가 흐릿해져서 고개를 들었더니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목이 메어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자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울긴. 가게 열어. 손님 올 시간이잖아. 정말자와 상인들이 탄원서를 들고 건물주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건물주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다음 세입자에게 이미 계약금을 받았고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고 했답니다. 정말자가 돌아와서 고개를 저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저녁 정말자가 다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어요. 순자씨, 나한테 시장 건너편에 작은 창고가 하나 있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물건 쌓아두던 곳인데 지금은 비어있거든. 거기 식당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 창고요? 식당이 돼요? 크기는 지금 가게랑 비슷해. 수도도 있고 가스도 들어와. 좀 손을 보면 될 거야. 임대료도 자리 잡을 때까지 반값으로 해줄게. 저는 정말자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미경이 퍼뜨린 소문에 저를 의심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창고를 내주겠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말자 언니,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자는 씩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이 시장에서 20년을 혼자 버텼거든. 남편 보내고 반찬 가게 하나로 애들을 키웠어. 혼자서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나는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영숙에게 바로 전화했습니다. 영숙은 병원 침대에서 통화했어요. 뭐? 말자 언니가 창고를? 그거 거절하면 바보다 바보. 당장 가서 봐. 다음날 정말자와 함께 창고를 보러 갔습니다. 시장 건너편 골목에 있는 10평짜리 공간이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고 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지만 수도와 가스배관은 멀쩡했습니다. 창문도 2개가 있어
환기가 잘 됐어요. 저는 가게 한가운데 서서 천천히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전 작업을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혼자서 기존 가게 짐을 상자에 담고 있었어요. 식탁을 들어 옮기려는데 혼자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게 입구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정우가 서 있었어요.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갑까지 끼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정우는 아무 말 없이 들어와서 식탁 한쪽을 잡았어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묵묵히 식탁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도 반대쪽을 잡았어요. 둘이서 식탁을 밖으로 옮겼습니다. 식탁 6개, 의자 24개, 냄비와 그릇 상자 12개를 전부 새 가게로 옮기는데 반나절이 걸렸어요. 이정우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상자를 내려놓고 나서야 이정우가 입을 열었어요. 어제 엄마한테 말했다. 순자네 식당에 가서 소동 피우는 건 안 된다고. 엄마한테 맞선 건 평생 처음이었어. 저는 이정우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정우는 바닥을 보고 있었어요. 네가 집 나간 뒤에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더라. 이혼 서류 안 보낼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5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들으니 가슴이 먹먹하기만 했습니다. 한편 그 무렵 미경에게 큰일이 터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이정우를 통해 알게 됐어요. 미경이 시어머니에게 증여받은 아파트와 상가를 담보로 지인이 소개한 투자에 목돈을 넣었는데 그 투자가 사기였습니다. 돈을 몽땅 날렸어요. 미경이 박말순에게 울면서 전화했지만 말순은 받아주지 않았답니다. 네가 알아서 한 일인데 나한테 왜 그래? 내가 재산을 줬더니 날려먹기를 해? 박말순도 미경에게 전 재산을 넘겼지만 정작 자기가 아프고 나서 돌아보니 미경은 병원에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돈만 받아 챙기고 어머니 병수발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매일 밥을 차려주고 약을 챙기고 빨래를 해주던 것은 쫓아낸 며느리 순자였다는 사실을 박말순은 비로소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정우가 말하길 어머니가 어느 날 밥상 앞에 앉아서 혼잣말로 순자가 보내준 반찬이라도 있으면 좋겠다 하고 중얼거렸다고 해요. 새 가게에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따라왔어요. 가게 옮겼다며? 하고 찾아오는 손님도 있었고 시장 상인들이 새 손님을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이전보다 장사가 더 잘 됐어요. 저는 새 가게 벽에 직접 큰 글씨로 순자네 밥상이라고 썼습니다. 매직이 벽에 스며드는 느낌이 좋았어요. 영숙이 한 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허리에 보호대를 차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웃었습니다. 야, 나 없는 동안 가게가 더 커졌잖아. 영수가 너 아직 무리하면 안 돼. 괜찮아, 괜찮아. 내가 빠진 사이에 혼자 이 고생을 했는데 가만히 누워 있을 수가 없잖아. 역시 내 눈은 안 틀렸어. 영숙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에 한 달 동안 혼자 버텼던 무게가 한꺼번에 풀리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며 지팡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 박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어요. 미경도 이정우도 없이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 온 거였습니다. 저는 몸이 굳었어요. 또 소동을 피우러 온 건가 싶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박말순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아무 말 없이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들여다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된장찌개 하나.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뚝배기에 담아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박말수는 숟가락을 들어 찌개를 한 숟갈 떴어요.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찌개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된장 맛이 옛날 우리 시어머니가 담그던 맛이랑 똑같다. 저는 시어머니 앞에 서서 그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이 집안에서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어요. 제 음식을 인정하는 말을 시어머니 입에서 처음 들은 겁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얼굴을 돌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싱크대 앞에서 수돗물 소리에 묻어가게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눈물이 되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식당을 연 지 6달이 지났습니다. 순잔의 밥상은 시장을 대표하는 맛집이 되었어요.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 두부는 이 집, 고추는 저 집, 파는 또 다른 집에서 직접 골랐습니다. 상인들이 저를 보면 순자씨, 오늘은 뭐 끓여? 하고 물어봤어요. 그 인사가 하루를 여는 힘이 됐습니다. 주방에 서서 된장찌개 냄비에 불을 올릴 때마다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어요. 내 이름이 적힌 가게에서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파는 이 일상이 제 인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정호는 일주일에 2~3번 식당에 왔어요. 처음에는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밥만 먹고 갔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옆 테이블 어르신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빈 그릇을 직접 들고 주방까지 가져왔습니다. 제가 놀라서 바라보니 이정호는 멋쩍은 얼굴로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한 번도 말로 미안하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이 한 뼘씩 달라지고 있었어요. 1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끝난 뒤 미경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전과 달랐어요. 명품 가방 대신 낡은 청가방을 들고 있었고 얼굴이 많이 야윈 모습이었습니다. 카운터 앞에 서더니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올케, 나 좀 돈 빌려줄 수 있어? 저는 미경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팔순잔치에서 팔짱을 끼고 비웃던 얼굴, 시장에서 소리를 질러 손님을 쫓아냈던 얼굴, 가게 문 닫을 때까지 매일 오겠다고 협박하던 얼굴. 그 얼굴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어요. 미경아, 나는 거지 같은 년이라 빌려줄 돈이 없어. 미경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더 보탤 말이 없었어요. 미경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돌아서 나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마음이 시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꼭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 박말수는 그 뒤로도 일주일에 1~2번 식당에 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혼자 와서 구석자리에 앉아 된장찌개를 시켰어요. 밥 한 공기를 비우고 찌개 국물까지 싹 비웠습니다. 오시는 날마다 한마디도 없이 드시고 가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말순이 찌개를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데 저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팔순잔치 그날 내가 한 말,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저는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 깊은 눈가에 뭔가가 고여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시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밥이나 축내는 거지 같은 년이라고 하셨죠. 그 거지 같은 년이 지금 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만든 밥 맛있게 드세요. 박말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돈을 카운터에 놓고 돌아서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마르고 거친 손이었어요. 수고한다. 그 두 글자가 15년 동안 한 번도 받지 못했던 인정의 무게로 제 손바닥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나가고 나서 저는
카운터에 두 손을 짚고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용서가 된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뭔가가 조금은 풀린 것 같았어요. 영숙이 어느 날 장사를 마치고 가게 앞 평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내년에는 메뉴 좀 더 늘리자. 밥도 팔면 어때? 밥까지? 욕심부리다 망하면 어떡해. 망하긴. 지금 이 가게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저는 영숙 옆에 나란히 앉아 웃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저녁 바람이 불어왔어요. 1년 전 팔순잔치 날 깨진 접시를 줍던 제가 지금 이 평상에 앉아 내년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꿈 같았습니다. 정말자와 시장 상인들이 순잔의 밥상 반년 기념으로 작은 잔치를 열어주었어요. 상인들이 가게에 화분을 갖다 놓고 정말자는 액자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액자 안에는 순잔의 밥상 반년 축하합니다라고 정말자가 직접 쓴 글씨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 액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팔순잔치에서 50명이 모인 자리에서 거지 같은 년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제가 지금은 시장 상인 30명이 축하해주는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이정우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손님은 다 가고 저 혼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정우가 카운터 앞에 서며 말했습니다. 같이 저녁 먹자. 저는 이정우를 보았습니다. 15년을 같이 살면서 이 사람이 저에게 같이 밥 먹자고 말한 적이 있었던가 기억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퍼서 식탁에 놓았어요. 이정우와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찌개를 먹고 밥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이정우가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사람과 이렇게 눈을 마주보며 밥을 먹었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마친 뒤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게 앞을 지나며 고개를 들었어요. 파란 바탕에 하얀 글씨로 순잔의 밥상이라고 적힌 간판이 가로등 불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60년 넘게 누군가의 딸로,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살았습니다. 이제는 순잔의 밥상의 주인 김순자로 서 있었어요. 이 간판 아래 서 있는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나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이불을 걷고 일어나 세수를 하고 신발을 신었어요. 예전에는 이 시간에 시어머니 밥상을 차리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제 밥상을 차리기 위해 일어나는 겁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골목에 가게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두부가게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떡집에서 고소한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시장 골목의 새벽 풍경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순자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겨울 꽁꽁 얼었던 땅이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새싹을 틔우듯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가장 단단한 뿌리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15년의 부엌살이가 결국 순자에게 가장 큰 무기가 되어준 것처럼요. 아마 보시면서 한 번쯤 고개를 갸웃하셨을 수도 있어요. 시장 식당이 그렇게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느냐? 시어머니가 진짜 태도가 바뀌겠느냐? 너무 훈훈한 결말 아니냐고 느끼셨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실제로 통계청 자료를 보면 50대 이상 여성 자영업 창업이 해마다 늘고 있고 시장 골목 소규모 식당 중 입소문으로 자리 잡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가정 내 갈등 뒤에 관계가 변화하는 경우도 상담 현장에서는 드물지 않은 일이라고 해요. 다만 오늘 사연은 실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이라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전달 과정에서 일부 과장이나 극적 요소가 더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첫째,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는 반드시 만들어 두세요.
순자가 1,000원씩 모은 그 통장이 인생을 바꿨습니다. 둘째,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곳에서 억지로 버틸 필요 없어요. 나를 먼저 존중해야 남도 나를 존중합니다. 셋째, 내 편이 아닌 가족보다 진심으로 손 내밀어주는 한 사람이 더 큰 힘이 됩니다. 순자에게 영숙이 정말자가 그랬던 것처럼요. 넷째,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60이 넘어도 70이 넘어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혹시 지금 가족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순자처럼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찾아보세요. 그 작은 한 발짝이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의 봄도 반드시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여러분께도 순자처럼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순자네 사연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